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전담기구를 띄운 데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며 거듭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훌쩍 넘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를 위해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란 이름으로 전담 기구까지 띄웠습니다. 다음 주 초로 다가온 이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겨냥해 생중계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특히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라도 방송 생중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권 내 쇄신 드라이브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대표와 친한계가 그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요청해온 인적 쇄신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그 방증입니다. 25일 판결이 있는데 저희가 당력을 집중을 해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대 앞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백패스하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건 아니죠. 대신 한 대표는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년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격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청년들 민심을 사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권 내 단합을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대야 공략은 놓지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인데 이번 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당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댄 반사이익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한데 민생을 고리로 한 야당과의 차별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한동훈 대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6번째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선 부서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당연히 도지사도 알았을 거란 게 검찰의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기소한 거라며 퇴임 뒤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3선에 성공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권력을 남용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당 지도부도 검찰 독재 정권의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회수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재판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동력을 다시 키우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명 씨 지인을 통해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명 씨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추가 녹취 공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유리한 녹취록을 먼저 내라.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윤한홍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공천 거래와 여론 조작에 명 씨가 창원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지휘부에 탄핵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여론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검찰은 구속 중인 명태균 씨를 연이틀 불러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창원시에서 대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인근 토지를 사들이라고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대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고 보고 나서 곧장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강혜경 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은? 명태균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산단 추진 계획 등을 명 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설명 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명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명 씨의 메신저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나눈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 씨는 두 사람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혜경 씨가 하드디스크를 김영선 씨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자기가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 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이후 자주포와 방사포 등 군수 물자를 추가로 수출한 정황이 국가정보원에 포착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시험 사격에 나섰는데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운용 병력도 파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북한의 시험 사격이 내부 배치와 함께 러시아 수출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며 전투에 참가한 일부는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충하는 정보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28일부터 열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의전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위태로울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경우 핵사용 원칙을 개정한 것도 A-10급스 미사일 사용 승인 등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10만 명까지 파병 가능성이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핵 위험도 커진 가운데 러시아가 크렘린궁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설치된 비상 한 라인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보도된 러시아 관영 RI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특별 보안 회선이 있다며 심지어 화상 통신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회선을 현재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은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이 교민들에게 안전에 주의해달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우리 대사관은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잦아지면서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더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됐던 일본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오는 24일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고위급 정부 대표 참석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었던 일본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오는 24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우리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 대신 약속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추도식에는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 노동했던 한국인 희생자의 유가족 10여 명도 참석합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 대표로 누가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우리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 이상의 고위급 참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그러나 추도식 일정이 확정되고 행사를 며칠 앞둔 시점까지도 정부 대표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급에 맞춰야 하는 우리 대표단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표로 누가 오느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건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입니다. 단순히 희생자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이나 추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도광산 전시관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성에 대한 표현이 없고 반도인이라는 말로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위급이 오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추도사 안에 담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을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 뒤통수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에 승객을 모두 태운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멈춰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이른바 준법 운행 투쟁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늦은 열차 도착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고 저 지행역에서 출발했는데 열차도 조금 늦게 오고 한 20분 정도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준법 투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빨리 한 10분 정도 먼저 나왔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철도노조의 태업까지 겹쳐 혼잡도가 높아졌는데 포레일은 오전 5시 첫 차부터 9시까지 출근길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23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그때까지 준법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제3노조도 파업 출정식을 열어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금과 대우로 인해 해마다 신규 직원들의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구조조정 대상이 안전과 무관한 인력이고 임금 인상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열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법원이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도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이 모여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오늘 학생총회를 열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찬반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학생총회 참여한 재학생 1,973명 가운데 1,971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하는 등 아무도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습니다. 농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등은 서울 숭례문 앞에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상여에 불을 붙이려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난 9일 1차 총궐기 대회와 달리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숨진 연구원 3명이 실험 중이던 차량 배기가스에 질식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밀폐된 사각형 공간 안에 차량 한 대가 놓였습니다. 자동차 연구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실험 공간입니다. 이 장소는 완성차 복합 고지 체인버로 밀폐된 공간에 차를 넣고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연구원 3명은 각각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난 만큼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경찰과 노동부 등 1차 현장 합동 감식도 이 부분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환기구 문제라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곳에 하지 않았어로 인해서 사망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어떤 과중한 어떤 뭐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도 해봅니다. 현대차는 이동석 대표이사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의 공통점은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호김 의원님? 증거가 없으니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이 법인카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일선 부서, 경기도의 부서에서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경기도에 필요한, 도정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는 법인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이재명 당시 그 도지사의 그 가정에서 쓰는 스시, 소고기, 샌드위치, 심지어는 과일값이 2천만 원이 넘게 사용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인 무슨 샴푸, 제사용품, 세탁비까지 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몰랐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기 전에 법인카드가 자신의 그 집에 어떤 그 세탁비라든지 제수용품이라든지 탈모 샴푸라든지 심지어는 뭐 과일이라든지 소고기 샌드위치 스시에 쓰였다면은 일단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를 리도 없고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쓴 건데 죄송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한테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겠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 때만 지금 검찰이 드러낸 건데 그 전에 2번 성남시장을 지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에 있던 성남시장 때의 관성이 그대로 와가지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검찰도 막 끝까지 후벼 파는 거잖아요. 이건 뭐 검찰의 태도는 이건 또 검찰의 태도대로 문제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일단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자세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하여튼 일단 증거를 가지고 싸워보겠다. 나는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런 걸로 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검찰을 거세게 비판을 하고 뭐 서초동의 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잘못 대응을 잘못 좀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 직후만 하더라도 법원을 향했던 그 공격의 포인트가 공격의 방향이 지금 이제 검찰로 향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법원은요.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심, 3심이 있고 이게 또 지금 기소가 여러 번 된 걸로 봐서는 또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재판을 어떻게 받게 될지 아무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장 25일 재판도 있지만 그걸로 또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보면 재판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서울 광화문에서의 집회에서도 본인은 재판에 관해서는 한 글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앞으로의 재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법부하고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예. 다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판부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혜경 씨 1심 재판이 나온 이 뒤에 바로 검찰의 기소가 사실은 예상이 돼 있던 거고요. 또 검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건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지금 한 2개 내지 4개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검찰하고는 계속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예상은 된 건데 그러나 이 사건은 법카거든요. 그러니까 법카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 공직자의 자세는 강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가 기소로 해서 일단은 5개인데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무 차질이 상당히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당 대표의 이제 당 장악력이나 지지층의 변화나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없다고 보여져요. 없다고 보신다고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있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당 장악력은 이미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도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립을 잡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비명계 뭐 삼김씨, 삼총리가 출연해가지고 예. 뭔가 당을 바꾸고 이거는 희망적 관측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으로서는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정당으로 지금 이미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본인이 더 위기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그 호소를 통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민희 의원인가요? 네.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일탈이 있다면은 자기를 포함해서 비명계 움직임이 있으면 죽이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지금 섬뜩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치인들의 말이 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게 정당의 분위기라면 당 장악력이나 지지층 변화에 있어서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큰 움직임이 예. 없고 오히려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당 기간이 언제까지 될까요? 일단 25일은 뭐 지나봐야 되겠죠. 예. 25일이 또 이번에 15일 날 했던 그 첫 번째 선거법 재판에서 상당히 예상보다 격렬한 반응이 나온 것은요. 되게 뭐 무죄를 예상을 한다고 민주당 내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100만 원 미만의 선고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고액 벌금 정도는 예상을 해가지고 고액 벌금은 다음 2심에서 싸우면은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 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예. 실형 1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고 예.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왜 다른 소리는 안 나오냐 그러는데요. 비명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월, 2월, 3월 동안에 겪어서 4월 총선을 했는데요. 그때 비명 행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요. 그때 비명 행사를 당해서 원외로 간 사람들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만약에 몇 사람이라도 사러 와가지고 지금 원내에 있었더라면 예. 지금 아마 굉장히 분위기는 달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명 행사를 했을 때 기획이 예. 이런 것들을 다 예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80만 원이나 9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미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되고 혹시 실형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예. 비명은 무조건 행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무리한 공천 과정이 있었던 거죠. 지금 네. 최근에 명태균 씨 사건 때문에 공천이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국힘당의 공천은 지금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24년도 공천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민주당의 공천은 분명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예.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공천을 그때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2심 정도에서도 1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 그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명 행사, 이른바 비명 행사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는 뭐 그런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요즘 뭐 원외를 좀 비롯해서 그쪽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그 서면 축사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직후라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민주당에서는 1심 선고 이전에 전달한 거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예. 14일 날 전달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미 지금 선고가 2개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선거법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예.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지금 어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선거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 아마 이제 그 돌려서 지금 주장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지지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좀 집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으로도 보이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적용의 선거법에도 하나도 위반되지 않고 그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선거법에 걸린 사람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가 상당히 깨끗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예. 예를 든다면 선거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이 엄격한데 느닷없이 뭐 본인은 이전에 전달한 거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하지만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의도지 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 의원님도 뭐 현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뭐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선거를 뛰면서도요. 저도 선거를 재선거도 치러봤고 남의 선거도 도와줘봤고 예. 재보궐선거를 또 공천을 해가지고 뛰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거 그리고 대선에도 관여를 해봤고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선거법은 복잡합니다.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예. 하지만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24시간 전화를 개통해 놔요. 선거 기간 중에는. 그래서 다 물어보고 움직이는 한밤중에도 밤 네. 10시 뭐 새벽에도 전화해가지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도 잘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잠깐 그래놓고 이 법전 뒤져보고 뭐 케이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1시간쯤 후에 답이 온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만큼 복잡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이 가령 서양의 선거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건 사실이에요. 허위사실 공표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도 있지만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도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해서 네. 허위 경력이나 허위 학력 뭐 이런 것도 표창장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호별 방문 뭐 절대로 안 되죠. 근데 미국 같은데 이번에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호별 방문을 직접 후보가 해가지고 그 주민하고 집주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그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으면은 그 선거 운동원들이 노크를 하고 와요. 그리고 명함 나누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고 아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법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고개는 일단 숙여야 되고 이런 일로 제가 이렇게 기소가 된 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러나 무죄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민주당 검사 탄핵에도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7월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가 4명 있었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3명을 더 추천하기로 해서 탄핵 소추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미 그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 4명도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에 관련된 검사들이에요. 그래갖고선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선 네. 다시 이제 그 탄핵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명을 더 추가하기로 하겠다 그러는데 예. 이 3명 역시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검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요. 바로 밑에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재훈 반부패 2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하고 관련이 된 불기소, 것 같은데 관련입니다. 먼저 탄핵 대상에 올린 4명은 이재명 대표의 그 기소와 관련된 사람이고요. 네. 이제 나머지 3사람은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도이치모터스 아마 그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무혐의 불기소가 맞는가에 대한 그런 국민의 비판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자신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 기소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얹혀가지고 검찰이 상당히 정치 검찰이고 권력에 맹종하는 검찰이고 공정과 상식이 결여된 검찰이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야당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다면은 야당이 이런 정치적 공격을 안 하겠죠. 예. 신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검사 추가 탄핵. 이건 글쎄요.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카드를 좀 남발하는 경향은 있죠. 그런데 이걸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숫자를 늘릴 때는 뚜렷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숫자를 자꾸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일단은 전술 전략적으로는 해볼 만한 거기는 한데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한 것인지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요, 지금 윤한홍 의원이 친윤의 핵심이죠.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고 말했다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 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화를 낸 다음 날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1시간 동안 사과하며 정권 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한 통화 녹취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 설명을 조금 해야겠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개입한 정황의 그 육성 녹취가 공개된 이후 상황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데요. 11월 1일. 보도 내용은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의 관계를 끊자고 한 녹취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랬더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중간에 그 메신저가 따로 있어요. 윤한홍 의원이 직접 그 명태균 씨한테 연락한 건 A 씨가 아니고요. 중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결자가 있는데 또 명태균 씨 측에서는 그렇다면은 본인을 구속하지 말 것과 뭐 가족의 생계에 대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명태균 씨가 첫날 그 관계를 끊자고 호통을 치고 그 다음 날 뭐 1시간에 걸쳐서 대통령이 나한테 사과한 녹취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녹취를 하면은 전부 만천하에 공개된다라는 전제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분명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그랬는데 굳이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해달라고 했을까라고 또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데다가 이걸 또 야당이 빌미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뭐 이런 식의 뭐 몇 가지 녹취를 가지고 틀어준다 그래서 이 국민 대다수가 그 틀어주는 대로 이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진실이 무엇인지 전공법으로 그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과연 이것이 윤한홍 의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의 그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그 녹취들이 나와서 이제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 또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누가 이야기한 건지도 이제 헷갈릴 정도.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은 연락을 취한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은 했지만 거래 시도와 관련해서 이제 부인을 한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 날 이제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후에는 그 대목만 이렇게 보고 나면은 혼냈다는 걸 공개하면은 조금 이미지라도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10월 31일 날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한 며칠 있다가 보도가 나왔어요. 하루 뒤에 윤 대통령이 명박사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11월 1일 날 윤한홍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윤한홍 의원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차로 지금 하도 많은 여러 가지 녹취들이 공개되고 팩트가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한 것이 윤한홍 의원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뒷배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윤한홍 의원은 뭐냐. 이것까지 의심을 받게 되고 윤 의원이 의원으로서 이게 좀 채통이 없는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이 꼬이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스타일을 완전히 구겨버리게 된 거고요. 대통령실도 구기게 됐고 윤 의원은 정말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루 뒤에 1시간 동안 사과하는 통화를 했다는 팩트가 나올 줄을
아무도 짐작을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정말 팩트대로 전공법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녹취와 녹음과 육성 폭로가 막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원리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저희 여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두고 지금 친윤계하고 친한계 신경전이 여전한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진시성을 가진 계정에서는 주로 기사나 사설 위주로 올려요. 그래서 친한계가 기사 사설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흔한 성씨인 최영옥, 한지윤, 허수옥 계정으로는 대통령 부부와 주위 정치인들을 향한 극렬한 비난, 감정 배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엄청난 미담, 미화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흔한 성씨인 다른 가족들 계정으로는 9월 10일에 막히자마자 등장해서 막 감정적인 글들을 쏟아낸 거죠. 대통령과 여사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글도 차고 넘치거든요. 당무감사는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하는 건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해요? 예. 지금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당의 지금 당내의 문제로 지금 담장을 넘게 지금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오늘도 이제 당무감사를 주장했고 한 사람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온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익명의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익명이라 그러다가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러더니 그 한동훈은 아닌데 가족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서 지금 장해찬 씨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중 1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인데 이게 왜 소행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 같은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감정 배설.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조사를 할 거면은 아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당원들이 쓴 미담이라든지 내지는 욕설이라든지 감정 배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쓴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도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지 왜 한시 인척들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중에 누가 한 거라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으나 한동훈 대표로서도 참 민망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거를 그 전문가한테 알아봤더니요.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아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대요. 그럼 빨리 알아보지 무슨 당무감사를 하자 수사를 하자 그러면서 이걸 지금 민생 김장 장바구니 시장 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인상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커져서 뭐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그 한동훈 대표 쪽도 친한계 쪽도 이거 그냥 사실을 밝혀서 잘못된 거면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게 새로운 정치인다운 거고 그러나 이게 익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름이 다 나왔으며 이걸 무슨 계기로 알았으며 게시판 전체로 볼 때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글 쓴 게 없었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아서 당에서는 이미 이걸 알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그럼 왜 입을 지금 다물고 있냐? 그러니까요. 좀 이상해요. 익명인데 이것이 또 이름이 다 또 드러나는 그것도 이상하고 이게 왜 또 장해찬 의원은 지금 당원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장해찬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게 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가 흘러가는 경로도 이상하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럼 제한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만약에 우리 가족이 관련된 거라 그러면은 그건 내가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 이후에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이렇게 실형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국힘당은 살판 났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국민들 생각에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고요. 이 일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가?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힘당은 이 김건희 특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쳐다보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거 가지고 지금 힘 빼고 친한하고 친윤이 묘한 감정 대립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지금 달라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거대 정당들이 보이고 있어서는 참 안타깝고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천안계에서는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보자고 그러는데 이거 끝나는 건 이제 보자고 그러는데 출구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게 수사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조사가 필요하다면은 조사 정도 그 조사가 감사 수준의 조사인지 아니면은 사무국 수준의 조사인지는 당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되는 사람이 사과를 할 필요는 있죠. 근데 하여튼 처음에 지적한 대로 어떻게 익명이 이렇게 다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장해찬이라는 이 당 외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이걸 또 친한과 친윤이 거기에 기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하는 모습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이제 뭐 욕설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지금 여기 그 장해찬 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일가 친척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적인 조처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명예훼손, 모욕을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뭔가 참신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그 재판 결과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정치 이슈가 또 다른 이슈를 덮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건 구태 정치예요. 그러니까 참신한 정치인답게 내가 봤더니 뭐 그 가족과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누군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솔직한 거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두 분 말씀을 꼭 듣고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엿새 만에 또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상승세 날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때 94,000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4% 넘게 오르며 6일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 94,000선을 찍은 뒤 다시 주춤하긴 했지만 올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거란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이 현실화할 거란 전망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인식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러트닉의 상무장관 지명도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채질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Bitcoin move in a very, very strong positive direction. So that's why I'm a fan of Bitcoin. It's going to go much higher. 트럼프가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뉴욕 남부지검장에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원장을 앉힌 것도
가상화폐 규제 완화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클레이튼은 가상화폐 현물 ETF 승인을 주장하며 규제 철폐 요구에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진 건 몰수할 수 없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역사가 짧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은 여전히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 중인 뉴욕 검찰이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방어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뉴욕 검찰은 이미 내려진 유죄 판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면서도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완전하고 결정적인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Many people have told me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앞서 지난 5월 트럼프는 전직 성인 영화 배우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는 등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While this defendant may be unlike any other in American history, we arrived at this trial and ultimately today at this verdict in the same manner as every other case that comes through the courtroom doors.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트럼프 측은 유죄 판결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의 선고 연기 요청으로 방어 논리를 강화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 뒤집기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만큼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에 기각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아직 사건의 향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측의 방어 논리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한국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IMF 한국 미션단은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IMF 미션단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2%에서 2%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Growth is expected to reach 2.2% in 2024, supported by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while partially offset by a weak recovery of domestic demand. Real GDP is projected to expand by 2% in 2025 as the economy converges to its potential growth and the output gap is closed. 트럼프 트레이드로 커진 환율 변동성에는 도전 요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환율 변동성은 큰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 한국 미션단은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부정 청약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과 위장 이혼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의심이 되는 40곳 2만 3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127건의 부정 청약이 드러났는데 기발한 수법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북 김천의 모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경기도 광명시에 홀로 전입신고를 한 뒤 파주 운정 신도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위장 전입 사례인데 이번에만 107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에서 세 자녀를 두고 멀쩡히 살던 B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세 자녀를 거느린 무주택자 신분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남편과 이혼 형태를 취함으로써 특별공급의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 아파트 당첨자와 시행사가 공모한 유형도 16건이나 나왔습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으로 계약 포기한 사람과 짜고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이 없어진 로얄층 물량 하나의 계약금을 미리 받고 이 물건을 뺀 채로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 뒤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하는 수법입니다.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리 청약, 대리 계약으로 북한 이탈 주민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실제로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18건 적발해 당첨 취소했습니다. 부정 청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총 127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청약 과열이 있는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전수조사 체제로 바꿨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2조 원을 넘어서며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와 BC, 삼성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2조 2,20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보다 5,300억 원 넘게 늘면서 이전 역대 최다 기록인 8월 말에 41조 8,3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 대출 규제와 경기 악화 영향이 겹치면서 불황형 대출인 카드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기획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오역과 허위로 짜깁기된 내용이라며 영풍과 MBK 측이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관계자까지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MBK와 영풍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말도 안 되는 소비자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미국 플랫폼을 제치고 1위입니다.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입니다. 하지만 위해 물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소비자와의 거래 기준인 이용약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영어 약관밖에 없던 두 회사는 부랴부랴 한국어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심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자사가 원인을 제공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피해가기 위해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한, 모범적, 징벌적 등 생각하기도 힘든 손해의 종류를 열거해놨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3자에 넘기도록 한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저작권도 침범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놨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7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공정위와 안전 관련 자율 협약을 맺은 뒤 지난 반년간 판매 차단된 물품이 2,000건에 육박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할인 행사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에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돈만 내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투약하게 해준 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불 꺼진 병실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병원 직원을 겹겹이 둘러싸는데 그 주변으론 침대에 누운 채 그대로 얼어붙은 환자들 모습도 보입니다. 의사 서모 씨 일당은 병원 안에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놓고 프로포폴을 전문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판매했다 적발됐습니다. 중독자들이 대금을 결제하면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4억여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독자 한 명이 많게는 한 번에 1,800만여 원을 냈고 하루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연속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원 2가 이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자금 관리를 했었는데요. 난동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약자들, 중독자들을 제압하는 용도로도 서 씨는 무관한 사람에게 마치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준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로 보고하며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히며 서 씨 등 7명이 구속 상태로 중독자 등 24명이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한 총책 윤모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이른바 드리프트가 차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과 함께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 이곳이 화성시의 문호 교차로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문호 교차로의 로드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수많은 스키드 마크, 즉 타이어 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활동하던 외국인 드리프트 폭주족인데 안산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국내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대포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처럼 단체로 폭주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이들이 경찰을 조롱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폭주 중에 경찰이 오면 이 소식을 서로 알려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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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공단 부근이라고 해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도로 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벌금을 세게 물리고 추방하자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건가 한국이 우스워 보이는 것 아니냐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네, 월드컵 축구 예선 중일전에서 일본 유니폼을 입은 응원객이 중국 관중들에게 쫓겨나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빨간색 응원복 차림의 군중들이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남성을 에워싸며 야유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집단 폭행 사태를 막으려 개입한 경찰마저 나중엔 이 남성의 옷을 강제로 벗겨버립니다. 중국 남부 샤먼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중국 응원단 구역으로 입장하려다가 강제로 쫓겨난 겁니다. 흥분한 축구 팬들이 매국노라고 욕했던 건 이 남성을 중국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합 전날 일본인 응원객과 마주쳤다며 올라온 영상 속 인물과 인상차기가 똑같았습니다. 자국 유니폼을 입고 원정 응원을 간 일본인이 홈팀 관중들에게 봉변을 당한 셈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인 비서! 중국인 비서!
중국 축구 팬들의 안방 텃세는 경기장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퍼붓거나 일본 선수를 향해 레이저빔을 쏘고 경기장에 난입까지 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1. 대표팀 기량뿐만 아니라 관중 매너에서도 중국의 완패였습니다. 관영 CCTV는 판권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번에도 중계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중국 누리꾼들은 차라리 잘 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의 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 4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 등 연봉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2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이진숙 유일임의 인건비, 불법 이인체제 의결에 부여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불법 소송비, 이를 위해 전용된 예산 내역 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깎아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고 예산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사업이 거대 야당의 일반적인 행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앞서 야당은 김 여사 사업이라며 삭감을 공언했던 개식용 종식사업 예산을 오히려 1,100억 가까이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를 넘어 본격 예산 소위에 돌입한 만큼 최종 예산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전국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여기에 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까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하지만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할 협상 카드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표결 불참과 퇴장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예산 전국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동안 진행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사장 추천 과정과 적격성 등을 두고 여야가 거듭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KBS 앵커였던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 대담 등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할 목적으로 사흘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보증금 3천만 원 납부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했던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수인 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5명을 들이받아 2명을 살해하고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걸그룹 뉴진스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저를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한이가 같은 소속사의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습니다. 뉴진스 한이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부는 한이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보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한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검찰이 전처 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전처는 올해 초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전국의 배달라이더와 화물 노동자들이 오토바이 250여 대와 화물차 20대를 끌고 모여 라이더의 유상 운송 보험을 의무화하고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입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이더 유니온과 화물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서 공동 투쟁 대회를 열고 조합원들이 낮은 기본 운송료와 보험 선택 가입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니세프가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한 세계 명소에 파란빛을 밝히며 세계 어린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오늘 오후 남산 서울타워에 파란빛을 점등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타워 입구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우체국 부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란빛은 유니세프의 상징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사당과 경복궁, 부산 광안대교 등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정몽규 회장이 업무상 성실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홍명보 감독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이 근거 없는 행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 토트넘 훈련에 조기 합류하는 강원의 고교생 공격수 양민혁 선수가 이번 주 고별전을 치릅니다. 보도에 이대권 기자입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가 공을 걷어내자 양민혁이 오른발로 골문 구석을 노립니다. 고교생답지 않은 침착한 슈팅에 세리머니까지 점잖습니다. 이렇게 10월 마지막 경기를 결승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양민혁은 10월 활약상을 인정받아 5번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최다 수상자입니다. 한 달 동안 모든 경기, 모든 시간에 출장하면서 강원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일단 이번 시즌 굉장히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독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양민혁은 이번 주 강원 고별전을 마친 뒤 다음 달 토트넘 훈련에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측면 공격수들이 줄부상으로 이탈한 토트넘이 예정보다 한 달 빨리 호출한 겁니다. 9월 A매치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양민혁에게 내년 A매치 활약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리그를 뒤흔든 고교생 공격수의 당찬 도전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YTN 이다울입니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하영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이 40년 전 올림픽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공단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하영주 이사장은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림픽 금메달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경과 투특후의 막강 화력을 앞세운 흥국생명이 개막 8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흥국생명은 대전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34점을 압착한 김연경과 투특후의 활약에 힘입어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남자부에선 OK저축은행이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대1로 누르고 4연패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최하위 신한은행이 KB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인천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22득점에 리바운드 10개를 잡아 더블더블을 기록한 김진영을 앞세워 KB를 64대 58로 눌렀습니다. 오늘은 종일 추위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바깥 활동하는데 큰 불편함 없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약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고 낮 기온도 1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까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중서부 지방은 종일, 전북과 경북은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산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5도, 광주 5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